일장 강의 내용은 여러분들 시험에는 안 들어가니까 그냥 편하게 들으면 되고요. 왜 우리가 현대 물리를 왜 현대 물리라고 얘기를 하나? 아, 그러면 여기 이제 그거를 이제 좀 설명을 하는 거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도 마찬가지로 중간에 질문 있으면은 그냥 마이크 켜고 하세요. 뭐 그렇게 해도 별로 하는 학생이 없어가지고 예, 좋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이게 이제 결국은 재료 현대 물리잖아요. 물리학이란 말이에요. 이 물리학이 뭘까요? 물리학이란 무엇인가? 물리학이 여러분 물리학 하면 여러분 물리를 선택하는 학생도 있고 일반 물리 때 여러분 이제 배웠겠지만은 대부분 다 뭐예요? 수학 문제를 풀죠. 그죠? 답을 숫자로 구하고 수학 공식을 적용을 해가지고 문제를 풀잖아요. 화학이나 생물 여러분 그렇게 하죠.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그것보다는 화학이나 생물은 어떤 경험적인 법칙들을 여러분 적용을 해가지고 하는 건데 물리는 숫자를 푸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물리학이라는 거는 자연현상을 수학적으로 설명을 하는 것. 중요한 거는 자연현상을 수학으로 설명을 하는 것. 그러니까 수학으로 설명할 수 있는 거는 물리의 대상이고 수학으로 설명을 할 수 없는 것. 설명이라기보다도 포뮬레이트, 기술하는 거. 그게 불가능한 거는 물리학의 영역이 아니에요. 그거는. 이게. 뭐 그렇습니다. 자, 이게 그 예서 이런 거 여러분 다 보시면서 이제 보면은 물방울 두 개가 합쳐져서 이제 하나가 됐어요. 큰 걸로 됐어요. 자, 이걸 보면서 내가 1 플러스 1은 1이라고 놓을 수도 있겠죠. 내가 뭐냐면은 그 방울이라는 거를 숫자로 생각을 하면은 1 플러스 1은 1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근데 그렇게 했을 때 문제는 뭘까? 이게 1 플러스 1이 1이라고. 근데 방울이라는 거를 그 내가 말하는 어떤 그런 수학 숫자의 그 개념으로 하고 1 플러스 1, 1로 했을 때 문제는 이게 1 플러스 1이 항상 1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1 플러스 1이 내가 두 동강이 다시 두 방울로 될 수도 있으니까 2가 될 수도 있는 거고 1 플러스 1이 세 동강이 돼가지고 3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1 플러스 1은 아무 자연수나 다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방울이라고 하는 거를 숫자로 정의를 하면. 그렇죠? 근데 그런 거는 우리가 수학으로 기술할 수 없는 수학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좌변이 같으면 항상 우변이 같은 결과가 나와야 돼요. 이게. 그죠? 어떤 상황에서든 간에.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그렇게 정의를 하면 안 된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뭐를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무엇을 그러면 숫자로 정의를 하면 되느냐? 그래서 질량 같은 거. 그죠? 부피는 여기에서 안 되겠죠. 부피는 모양이 바뀌었으니까 안 될 거고, 혹은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내가 이제 질량이라고 하는 거를 숫자로 하면은 1 플러스 1이 항상 2가 되는 이런 상황에서 이게 몇 방울로 흩어지건 상관이 없이 그런 항상 유니크한 수학적 관계가 나와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자연현상을 봤을 때 그걸 어떤 개념을 내가 숫자로, 무엇을 숫자로 만드냐에 따라서 수학적 기술이 가능한 게 있고 가능하지 않은 게 있습니다. 그죠? 자, 물리학은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가 그 자연현상 중에서 수학적으로 수학적으로 수학을 통해서 기술하는 게 가능한 양들을 정의해 놓은 거예요. 가장 핵심은 그겁니다. 그거의 시초가 누구냐면은 이제 뉴턴인 거죠, 뉴턴. 여러분 다른 학문들, 예를 들어서 화학은 누가 만들었어요? 이런 질문 답을 할 수 있나요? 생물은 누가 만들었나요? 한 사람이 아니죠. 다윈이 만들고 이런 거 아니죠. 그죠? 여러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졌는데 물리학은 딱 한 사람에 의해서 시작이 됐어요. 바로 뉴턴입니다. 그거는 그 뉴턴 전에는 물리학이 없었고 뉴턴 다음에 물리학이 시작했다. 정확하게 그 시작점이 되는 거가 뉴턴입니다. 뉴턴이 바로 이제 프린키피아라고 하는 뉴턴이 이제 그 당시에 뭐 런던에 역병이 돌아가지고 우리처럼 이제 학교 다 문 닫고 2년 동안 자기 집에 내려가면서 사과 떨어지는 거 보고 하면서 이제 미적분학 다 개발하고 해가지고 그 기초를 만들었다고 해요.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뉴턴 역학의 우리가 이제 프린키피아라는 책이 있죠. 그 책에서 이제 모든 게 다 들어가 있는데, 보면은 제목이래요. Philosophiae Naturalis Principia Mathematica. 그러니까 이게 라틴어라서 뒤집어져 있는데, 자연 철학의 수학적 원리예요. 그러니까 자연 철학은 자연 현상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 현상을 수학적으로 어떻게 기술할 것이냐, 그게 바로 물리학이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뭐 뉴턴의 제3법칙, 세 법칙, 관성의 법칙, F는 ma, 작용 반작용. 이게 핵심인데요. 여기에서 이제 그 가장 중요한 거는 바로 힘을 정의를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게랄지 무게를 또 정의를 하고 무게와
가속도를 정의를 하고 그런 것들을 곱한 거가 힘이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힘에 의해서 물질의 운동 상태가 속도가 변할 수 있다라는 거. 모멘텀이 바뀔 수 있다라는 거. 그런 걸 정의를 했고요. 여기에서는 우리가 그럼 힘 중에서도 이제 우리가 이 중력이라는 거를 통해서 물질들이 이렇게 뭐 행성 같은 것들이 돌고 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여기에서 이제 밝힌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뉴턴이 했던 일은, 그러니까 뉴턴 때 우리가 뭐 전에 없던 새로운 현상을 발견한 게 아니에요. 전에 우리가 늘 우리가 봐왔던 그런 것들을 수학적으로 어떤 양을 정의를 함으로써 그것들이 이제 우리가 미분, 적분으로 기술될 수 있게 그렇게 이제 디파인 한 거죠. 그래서 그 개념을 정의한 거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그래서 정말 성공적이었어요. 여러분, 당대 뉴턴은 굉장히 뭐 아주 센세이션을 했고요. 특히 이제 행성 궤도의 움직임, 그 당시에 이제 우리가 케플러나 이런 당대의 어떤 여러 가지 그 생체 물리학자들이 발견되었던 온갖 행성들의 그 운동을 굉장히 단순하고 아주 깔끔하게 다 설명을 했었어요. 이게 FM을 통해서. 그리고 이제 뭐 조류 간만의 어떤 그런 차이 같은 거 그런 것도 설명을 했었고요. 특히 이제 기존의 것들을 설명한 것만으로는 사람들이 딱 어떤 것들 이제 확신을 가지기 어려운데 새로운 거를 이제 발견합니다.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게 여러분 천왕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행성계 중에서 수금지와 목도 천왕성의 그 움직임을 봤는데 그게 뉴턴 법칙하고 뭐가 잘 안 맞아요. 안 맞으니까 이게 그러면 뭔가 새로운 행성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해왕성이라는 별이 있으면 그게 어떤 궤도로 돌고 있으면은 걔가 지금 이 천왕성에 우리가 보고 있는 그걸 설명한다라는 걸 미리 예측을 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해왕성을 발견합니다. 이게. 그죠? 얼마나 쇼킹해요. 그죠? 어떤 이론적으로 이런 게 있어야 되라고 했는데 정확하게 그 다음에 그걸 발견했다. 이러면 사람들이 이제 다들 기절을 하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서 뉴턴이 절대적인 법칙으로서 이제 자리를 잡게 되는 것이죠. 아주 그냥 센세이셔널 그런 이론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제 뉴턴이 조금 이제 그거에 심취가 되었는지 그래서 이제 뉴턴 역학은 기본적으로 어떤 질점의 운동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포인트, 점 입자라고 하는 것들, 그것들을 모아진 어떤 물론 우리가 강체가 있겠지만은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떤 이제 궤적을 타고 움직이는지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거가 이제 이건데 뉴턴이 또한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이거 뭐야? 빛에도 관심이 많았어요. 여러분들 뭐 어떤 그림 같은 거 보면 뉴턴이 프리즘 들고서 이게 하얗게 들어오는 빛을 갖다가 이 분광을 해가지고 빛을 갖다가 이렇게 무지개를 갖다 하는 그 스펙트럼을 보는 그런 이제 여러분 그런 그림도 봤을 텐데 뉴턴이 이제 빛도 많이 이제 그 관심이 있었고 특히 뉴턴이 이제 어떻게 얘기를 했었냐면은 그 빛이라고 이게 흰색 빛이 이제 여러 가지 색깔로 바뀌는 게 아니라 원래 흰 빛 안에 여러 가지 색깔이 합쳐져 있었다라는 걸 뉴턴이 이제 보입니다. 이제 프리즘을 갖다가 이제 어떻게 다르게 배열을 하면은 이렇게 갈라졌던 색깔들이 하나로 모아서 흰색으로 다시 나가는 것들,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보이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빛이라고 하는 건 여러 가지 색깔들이 합쳐져 있다라고 이제 하는데 거기까지는 좋은데 뉴턴이 그러면은 이제 굴절의 법칙을 이제 설명을 하는데 이게 뭐냐면 뉴턴은 기본적으로 빛이라고 하는 거가 그 안에 어떤 입자들로 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뒤에서 얘기하는 포톤은 아니고요. 어떤 빛 입자라는 게 있어서 걔네들은 색깔을 띠고 있고 그 색깔을 띠면서 색깔별로 또 색깔 속도가 다르다고 또 얘기를 했어요. 그래야지 빛이 갈라지게 되니까. 했었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뭐를 갖다가 설명을 하냐면은 이제 굴절의 법칙. 굴절이라는 현상은 여러분 옛날부터 뭐 다들 우리가 알고 있던 현상일 거 아니에요. 그죠? 옛날부터. 근데 그걸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은 이 빛이 가다가 이 안에서 이 물질 안으로 들어가면서 중력의 끌림을 받아서 아래쪽으로 더 빨라진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빛이 들어갈 때 수면에 평행한 성분이 있고 수직한 성분이 있는데 평행한 성분은 그대로 가고 수직한 성분은 빛의 인력에 그러니까 물질의 인력에 의해서 물 같은 거에 인력에 의해서 빨려들어서 빨라져가지고 그래서 빛이 굴절이 된다라는 이런 황당한 지금 보면은 황당한 그런 이제 이론을 갖다가 합니다. 이게. 근데 어쨌거나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스넬의 법칙을 설명을 하거든요. 이게. 근데 이게 맞으려고 하면은 어때요? 빛의 속도가 그러니까 물 안에서 더 빨라져야 되잖아요. 이게 더 성분이 늘어났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후에 이제, 푸코가, 그렇지 않다. 물 속에서 빛은 더 느려진다라는 거를 해가지고 이제 그게 정면으로 이제 반박이 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이제, 하여튼 뉴턴은 이제 그런 어떤
입자들의 운동에 아주 심취했던 사람인 거고 그걸로 모든 걸 설명을 했던 거고 그게 항상 맞는 건 아니다. 이런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이제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그 아까 말한 어떤 질점의 운동 말고 다른 운동들이 이제 또 관측이 됩니다. 이게 이제 그 뒤에서 얘기한 이제 호이겐스가 이제 그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는데 그 우리가 수면에서 물질에서 이렇게 물 표면을 보면 이렇게 수면에서 쭉 이렇게 물결이 퍼져 나가잖아요. 근데 거기 어떤 나뭇잎이 있으면 그 나뭇잎은 이게 물결이 퍼져 나가더라도 이 수면파가 전달이 되더라도 이게 옆으로 가지 않고 제자리에서 운동한다라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뭔가 그러면 우리가 전달 움직임이 있는데 그 움직임은 뉴턴 역학처럼 어떤 입자가 움직여서 되는 게 아니라 어떤 운동이 전파돼서 그렇다라는 거. 그렇죠?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이제 웨이브로서 우리가 이제 특징 지을 수가 있겠고요. 그런 형태의 어떤 전달 메커니즘이 있다. 라는 거. 이제 그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수학적으로 이제 파고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제 파동이라고 하는 거는 뭐 빛, 소리, 그 다음에 뭐 지진파, 그 다음에 수면파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런 파동의 특징을 띠는 거죠. 자, 우선 우리가 이제 이 파동에, 실은 이제 파동이 이제 실은 우리가, 이 뭐죠? 이 양자역학의 핵심이기 때문에 좀 자세히 얘기를 하고자 하는데요. 그러니까 고정적인 우리가 이제 파동의 움직임을 기술한 수학적인 방정식이 있어요. 그게 이제 웨이브 이퀘이션이 되겠고요. 뭐냐면 파동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 뭐 줄이 흔들리는 걸 생각해 봐도 되고, 여러분들 뭐 이렇게 우리가 경기장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막 파도 타기라고 얘기를 하죠. 제자리에서 이렇게 위아래로 움직이면서 쫙 그렇게 이제 물결이 퍼져 나가는 거. 이제 그 움직임을 기술하는 게 우리가 U라고 하면은요. 그러니까 어떤 점에서 1차원 운동이라고 하면은 어떤 X라는 지점에서 어떤 이제 이 X라는 지점에서 어떤 T라는 시간에 그 위치에서 이게 얼마만큼 어떤 방향으로 올라갔느냐 혹은 내려갔느냐를 나타내는 게 우리가 U라는 양이라고 하면은 이런 U가 이런 방정식을 편미분 방정식을 만족을 한다라는 걸 갖다가 이제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실은 이제 기계적인 운동, 여기는 우리가 이제 어떤 줄 같은 것들을 일종의 이제 스프링으로 연결된 어떤 그런 입자들의 모임으로 하면은 뭐 어렵지 않게 그렇게 이제 설명이 될 수가 있겠고요. 여기에서 이제 V라는 양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웨이브 이퀘이션은 여러분 공학수학 2에서 이제 이런 편미분 방정식, 이게 편미분 방식 여러분들이 이제 줄창 풀게 될 겁니다. 그래요. 여기에서 이제 그 V라는 게 나오는데 이 V가 보면은 이 줄의 어떤 장력이랄지 무게랄지 그런 거에 관계된 양이에요. 이게. 자, 그런데 요런 편미분 방식이 복잡해 보일지는 모르지만은 이거의 해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뭐냐면은 그냥 임의의 함수가 있고요. 그 임의의 함수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딱 변수를 하나를 가지는 함수인데 그 변수 안에 x 플러스 vt가 들어가거나 혹은 x 마이너스 vt가 들어가거나 이런 형태로 그냥 되면은 항상 얘가 이걸 만족을 해요. 여러분 여기서 이걸 편미분 해보면은 x를 2번 미분한 거하고 t를 2번 미분한 거는 그냥 v만 빼면 다 똑같은 거니까 이게 그래서 요게 두 개가 요런 항상 일반적인 이런 형태를 만족을 하게 되고요. 요거를 보면은 x 플러스 vt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내가 이제 예를 들어서 fx라는 게 이런 함수였다고 쳐봐요. 예를 들어서 이게 1차원 x이고요. 이게 이제 요거를 x라고 할까? 이거를 x라고 하고요. 요거를 내가 이제 어떤 fx라고 얘기를 하면은요. fx 얘기를 하면은 요런 형태였다고 쳐보면은요. 그러면 이제 어떤 순간에는 요건데 이게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어때요? 그 똑같은 함수가 x 대신에 중심이 그 함수의 중심이 마이너스 vt로 바뀌는 거잖아요. 함수의 중심이. 그죠? 그렇다는 얘기는 이게 중심이 왼쪽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니까 이게 이쪽으로 움직이는 파. 그러니까 왼쪽으로 움직이는 파동을 얘기를 하고요. 레프트 무빙. 반면에 오른쪽에 있는 건 어떤 gx라는 함수가 그거는 뭐 아무 함수나 뭐 이런 함수에도 상관없겠고요. 뭐 이런 함수가 있는데 그런 함수가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중심이 vt만큼 이게 이제 뭐 중심을 0이 되는 지점으로 뭐 생각한다라고 하면은 그게 지금 모양 그대로 해서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파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right moving wave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파동이라고 하는 거는 실은 어떤 모양이 되거나 상관이 없이 그게 어쨌든 그 모양이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오른쪽으로 가거나
혹은 왼쪽으로 가거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양한 형태의 파동을 만들 수가 있죠. 꼭 무슨 뭐 어떤 뭐 주기적인 어떤 그런 뭐 사인파만 있는 게 아닌 거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여기서 보는 것처럼 펄스 형태로 그냥 순간적으로 하나 그냥 팍 올라갔다가 떨어져. 여러분들이 줄을 갖다가 줄이 있는데 그 줄을 갖다가 이렇게 한번 슉 흔들어주면은 쭉 이렇게 전파되잖아요. 그죠? 혹은 내가 좀 주기적으로 잘 흔들어주게 되면은 이렇게 시누소이드한 이런 사인파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게 사인파는 우리 뒤쪽에 다시 한번 얘기를 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뭐 온갖 종류의 파들이 이렇게 내가 다양한 모양으로 전파가 될 수 있다라는 거가 되겠어요. 요거는 이제 1차원일 때 이런 거고요. 3차원이 되면은 이게 심플리 그냥 라플라시안, 각 방향으로 이기 편미분을 한 라플라시안으로 대체가 됩니다. 그런 것들 여러분들 공학 수학에서 중간고사 후에 여러분들 이제 배우게 될 거예요. 자, 좋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특히 우리는 여기서 이제 사인파에 좀 집중을 하고 싶은데요. 사인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한 게 자연계에서 이제 많은 파들이 이미 사인 형태의 그런 운동을 많이 하고 있고요. 대표적인 게 여러분 그 스프링, 그러니까 스프링이 이렇게 여러분 매달아 가지고 이렇게 진자가 왔다 갔다 하는 거, 이런 걸 보면은 이게 위아래로 움직이는 게 정확하게 사인 함수로 되어 있고요. 혹은 이제 그 펜줄럼 여러분들 진자, 흔들리는 진자, 그것도 보면은 이게 소폭 진동을 할 때는 이게 그 사인파 형태가 되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 1학기 때 공학수학 여러분들 배우신 분들 우리 그거 했었잖아요. 진자를 할 때 소폭 진동을 할 때 이게 그 뭐 1차 함수로 우리가 기술이 근사가 되면서 사인 함수가 된다라는 거. 기억이 전혀 나지 않죠, 그죠? 한 학기나 지났는데 어떻게 기억이 나겠어요, 그죠? 그렇습니다. 뭐 그런 거랄지 아니면은 그 모노크로마틱 웨이브, 그러니까 단파장빛, 빛이 색깔이 한 종류인 거, 뭐 레이저 같은 거,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실은 사인파에 이제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 자체가 중요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파든 간에 여러분들 뒤쪽에서 공학수학 마찬가지로 이제 공학수학에서 아마 조만간 배울 텐데 프리의 해석이라고 그래가지고 어떤 의미의 파이건 간에 사인파들, 주기가 다른 사인파들의 합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우리가 펄스 같은 것도요. 사인파로 여러분들이 다 그것들을 분해를 해서 그것들의 선형 결합으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프리 어널리시스 꼭 배우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사인파는 중요하다라는 게 되겠고요. 사인파의 수학적 형태는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UXT가 이제 A 곱하기 사인의 KX 마이너스 오메가 T 플러스 파이 이렇게 되는 거니까 우리가 이제 앞에서 봤던 이런 형태, 그죠? 여기서 x 마이너스 vt, 여기서 이제 요걸 우리가 좀 변형을 하면은 이게 이제 x 마이너스 vt 형태가 될 수가 있겠죠? 아이고. 이걸 밖으로 빼면은 x 마이너스 어떤 k분의 오메가 t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앞에 있는 우리가 이 부분을 빼면은 앞에 있는 뭐 이런 형태로 우리가 표현하는 거가 되는 겁니다. 그 특수한 형태가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 사인파에서 우리가 이 앞에 있는 이거, 그러니까 얼마큼 그 사인 함수가 그 위아래로 심하게 흔들리고 있느냐, 그죠? 이거 갖다가 우리가 이제 그 앰플리튜드, 진폭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사인 함수 이 안쪽에 들어가 있는 거를 우리가 전체를 갖다가 위상, 페이즈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페이즈라는 거는 여러분들 그 뭐 우리가 달 같은 거, 달이 차고 기울고 하는 걸 우리가 페이즈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내가 이제 여기에서 최고로 올라갔다가 맨 아래로 떨어졌다는 걸 반복을 하는데 거기 중에서 어느 위치에 있느냐 각도로 얘기를 했을 때, 그죠? 그걸 우리가 이제 페이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이 같은 사인파는 이제 우리가 우선 뭐냐면 이게 주기적으로 되어 있으니까요. 주기적으로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그 주기가 반복되는 그 최소 유닛에 해당이 되는 웨이블랭스, 파장이라는 걸 우리가 정의할 수가 있겠고요. 람다로 정의할 수가 있겠고, 이 람다는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x가 0에서부터서 kx가 0에서부터서 2파이까지 변하는 페이스가 뭐 처음에 이제 스타팅이 이제 뭐 어느 포인트 0에서다라고 하면 그게 이제 어떤 주어진 시간이에요. 주어진 시간에서 x가 쭉 진행을 해서 그게 2파이까지 변하는데 필요한 길이가 되는 거니까 이 2파이를 kx가 k 곱하기 람다를 한 게 2파이가 돼야 되는 거죠. 그죠? 180도가 360도가 이제 받게 되는 거니까 고로 바로 이제 람다는 k분의 2파이가 되는 거고요. 이때 k를 우리가 이제 앵글로 웨이브 넘버
파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통은 이제 파수라고 하면은 원 오버 람다가 되는데, 원 오버 람다 그러면은 파장이, 예를 들어서 파장이 내가 20cm였다고 하면은요. 그러면은, 이게 이제 0.2m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1m에는 역수니까 파장이 몇 개 들어가냐면은 한 5개가 들어가요. 0.5가 5개 들어있으니까. 그래서 그와 같은 우리가 이제 원 오버 람다를 하게 되면은 요거에 이제 우리가 단위 길이당 1m당 몇 개의 이거를 우리가 한 개라고 치면 요거를 한 개라고 치면 한 개, 두 개, 세 개 이게 몇 개 들어가느냐를 나타내는 숫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우리 웨이브 넘버 파수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이제 파가 하나 두 개 하는 거가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스펙트로스코피 웨이브 넘버고 이제 각도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이제 한 번 내가 온 거를 360도 2파이가 바뀌었다라고 내가 이제 생각을 하는 거라고 하면은 여기다가 2파이를 곱하면은 그게 바로 이제 앵글러 웨이브 넘버가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제 그런 정의들이 가능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시간적으로 내가 이제 이거는 어떤 특정 시간에 공간적으로 펼쳐놨을 때 모양이 되는 거고 어떠한 특정한 점에서 보면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는 그 주기 운동을 하고 있는 거죠. 거기에서 한 번 진동하는데 걸리는 시간, 그 우리가 period t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건 요거랑 비슷하게 여기 있는 뒤에 있는 거가 오메가 t가 2파이가 되는 시간이 되겠어요. 0에서 2파이가 변하는. 고로 오메가 분의 2파이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frequency라고 그렇게 되고 우리가 이제 이 오메가 이걸 갖다가 우리가 이제 오메가를 이게 주기가 되는 거고요. 죄송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이 주기를 역수를 취한 거가 우리가 이제 주파수 1초에 몇 번 진동을 하느냐 시간 거든요. 1초에 몇 번. 그죠? 이걸 frequency 주파수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러니까 웨이브 넘버가 1m에 몇 개 들어가냐는 것처럼 frequency는 1초에 몇 번 이 안에 진동을 하느냐. 이제 공간에 대한 개념이 시간의 개념으로 바뀐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 frequency 이제 F 또는 우리가 이제 우리가 이제 그 그리스어의 누를 써가지고 이렇게 또 표현합니다. 그래서 원 오브 t가 되겠고요. 이때 이제 이걸 오메가는 우리가 또 이제 그 앵글 입장에서 각도 입장에서 얼마나 바뀌냐는 거니까 이게 이제 앵글러 프리퀀시 오메가는 앵글러 프리퀀시를 따로 또 얘기를 합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이런 우리가 개념들을 갖다 정의를 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속도는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여기에서 우리가 K에 지금 X-VT로 묶이는데 V가 그러면 K분의 오메가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바로 속도는 K분의 오메가가 되는 거고요. 그거는 바로 주파수 곱하기 F 곱하기 람다가 되겠어요. 요거는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가 있겠죠. 뭐냐면은 람다라는 거는 한 번 진동했을 때 진행하는 거리인데 내가 제자리에서 F번 1초에 F번만큼 진동을 했으면은 그러면 F 곱하기 람다만큼 파는 앞으로 진행을 했겠죠. 그죠? 그게 1초에 간 거리니까 그게 바로 속도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벨로시티는 F 곱하기 람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겠어요. 그죠? 여러분 뭐 따라올 만 합니까? 괜찮은가요? 이게 반응이 없으니 네, 괜찮습니다. 예, 괜찮습니다. 예, 다행입니다. 다 녹화를 해서 이따 제가 고스란히 다 올려놓긴 할 겁니다. 자, 파동은 이제 중요한 특성이 이제 있어요. 뭐냐면은 입자랑 대비되는 건데 간섭 현상이나 굴절 현상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간섭이나 굴절이 일어나는 건데 이건 뭐냐면은 여러분들 아마 보셨을 것 같은데 그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물결파 같은 거 만들 때 두 점에서 이렇게 우리가 진동을 주게 되면은 이런 우리가 패턴이 보이고요. 어떤 부분은 이렇게 굉장히 출렁 있는 거가 더 세진 데가 있겠고 어떤 부분은 이제 이런 부분들은 이게 그 출렁이지 않는 이게 그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강 간섭, 상쇄 간섭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이제 그것들을 우리가 수학적으로 알 수 있는 거는 이제 이게 이쪽에서 온 파하고 이쪽에서 온 파가 그 둘 사이가 위상 차이가 이제 2파이가 나면은 2파이의 정수배가 나면 혹은 이제 길이가 두 파의 진행한 거리가 파장의 정수배가 되면은 둘 사이의 위상이 정확하게 같아서 보강 간섭이 일어난다는 거고 그 두 개가 만약에 180도 차이가 나게 되면 맞죠? 180 차이가 나게 되면 그러면 하나가 이제 뭐 맨 위로 갈 때 다른 하나는 맨 아래로 가는 거니까
두 개가 합쳐지게 되면은 이게 상쇄가 돼가지고 그 부분에서는 움직임이 안 생긴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희끄무레하게 나타나는 부분들은 그와 같은 상쇄 간섭이 일어나는 부분이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경로의 차이, 어떤 점에서 두 개의 우리가 그 파의 그 소스로부터서의 그 거리의 차이가 파장의 정수배냐 반정수배냐에 따라서 그 두 가지가 생긴다라는 거 이제 알 수가 있겠고요. 이제 디프렉션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이제 파가 원래 이렇게 해서 빤빤하게 우리가 이렇게 이런 걸 우리 평면파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일정히 한 방향으로 이렇게 쭉 이렇게 나란히 진행하고 있는 이제 그런 파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그 구면파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한 점에서부터 원형 형태로 퍼져 나가는 거가 되는데, 요거는 이제 한 방향 진행을 하는 그런 파인데, 그게 어떤 좁은 슬릿을 통과를 하면은 이게 다른 방향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는 그런 현상이 생긴다라는 거가 되겠고요. 굴절 현상이 되겠고, 혹은 이제 어떤 경로를 갖다 휘어서 가게 되는 것도 이제 가능한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어떤 장벽이 있는데 이쪽에서 말을 해도 이게 직접 거리상으로는 장벽이 있지만 돌아가지고 소리가 전달될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굴절 현상이 되는 것이죠. 이게. 근데 실은 두 개가 다른 근원이 아니라 결국은 뭐냐면은 요거는 두 개의 어떤 그런 포인트 소스가 있는 거고요. 포인트 소스가 있는 거고, 이거는 여기서 하나하나가 여러 개의 그런 포인트 소스가 모아진 거고요. 결국은 그런 것들이 똑같은 우리가 파동에서 가장 중요한 특징인 중첩의 원리. 그러니까 어떤 두 개의 소스로부터 여러 개의 소스로부터 나온 파들은 서로 그 자리에서 선형적으로 그 파가 중첩이 된다. 그냥 심플리 더하면 된다라는 거. 그 중첩의 원리를 따라서 의해서 이게 지금 이 포인트 소스가 두 개면은 이렇게 나오고 우리 간섭 현상이 보이는 거고, 여러 개가 있으면은 굴절 현상이 나오게 되고 이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와 같은 우리가 이제 중첩의 원리, 간섭 현상 이런 현상들이 이제 파동의 아주 우리가 그 핵심적인 그런 특징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입자랑은 다른 거가, 내가 이제 어떤 구슬이 쭉 오면은 구슬이 왔다라고 하면은요, 여기서 직선으로 진행을 하면은 이 벽을 부딪히면은 이쪽으로는 안 나가야 되고 이쪽으로는 이제 통과 나가는 거니까, 이게 만약에 이게 파동이 아니라 그냥 구슬과 같은 그런 입자였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어때요? 진행이 되는 거가 이렇게밖에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쪽에서 어떤 걸 검출을 해보면은 딱 그 부분, 이 슬릿이 열려 있는 그 부분만 얘가 딱 그게 지금 검출이 되고, 내가 뭐 구슬이면 구슬 이렇게 이쪽은 전혀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게 파동은 그렇지 않고 퍼져나가는 거니까 이런 형식으로, 물론 약간 이제 간섭들이 있으니까 약간 이제 이렇게 되긴 해야 되는데, 또 다른 방향도 가려진 부분도 얘가 된다라는 거. 그죠? 이제 그런 것들이 되게 다른 거고요. 그게 뒤쪽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바로 이제 뭐죠? 전하의 이제 전자의 어떤 파동성을 얘기를 할 때 중요하게 다시 한번 얘기되는 이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와 같은 우리가 이제 결국은 이제 뭐냐면은 그런 파동 현상을 갖다가 수학적으로 정리를 하고요. 그 다음 빛이 바로 그런 파동이다. 파동의 전파가 바로 빛이다라는 거. 뉴턴은 이제 입자의 움직임으로 설명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야. 빛은 파동이야. 라고 얘기한 사람이 바로 호이겐스입니다. 호이겐스는 이제 네덜란드 그 과학자고요. 물리학자였었고, 이 사람이 이제 빛을 그렇게 연구를 했었고, 그래서 이제 이쪽에서 우리가 광학들이 많이 이제 발전했죠. 여러분 재미있는 거가, 여러분 최근에 그 삼성전자랑 뭐 TSMC랑 막 경쟁을 하면서 EUV 장비, 리소그라피 장비 경쟁하는 거 얘기 들었으셨을 텐데, 그 EUV 그 리소그라피 장비가 있어야지 그 반도체 미세 공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장비를 파는 회사가 ASML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있는데, 그러니까 그 회사가 잘하는 건 뭐냐면은 빛을 갖다가 이렇게 잘 경로를 컨트롤을 해가지고 좁은 영역에서 이렇게 이게 딱 그 원하는 위치에 딱 빛을 갖다 대는 거, 그걸 잘하는 거죠. 광학을 잘하는 거죠. 근데 ASML이 바로 네덜란드 회사예요. 그죠? 그게 호이겐스의 어떤 그런 레거시가 이어져 가지고 오늘날에 그 ASM이라는 회사가 탄생하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게 이제 뭐 실은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대가가 한 명 있으면은 그 위에 이제 그 같은 비슷한 지역의 어떤 이제 학파들이 이제 제자들이 만들어져 가지고 이제 계속 꾸준하게 그 빛의 움직임을 연구를 하고, 이제 그러면서 그게 이제 그런 쪽으로 최첨단 기술로 연결이 되는 거죠. 재밌습니다. 뭐 하여튼 그래서 이제 호이겐스가 이제 그 당시 정말 선구적으로 했던 거가 이제 빛의 그 전파에 대한
이론을 갖다가 세워놓는데 방금 우리가 말한 부분입니다. 뭐냐면은 그 당시는 원자 이런 개념이 없었고 순전히 또 수학적인 어떤 그런 모델을 갖다가 만든 건데, 그러니까 어떤 파동이 진행을 한다라는 거는 실은 거기에 보면 작은 포인트 소스들이 있어가지고 수학적으로는 거의 뭐 연속적인 소스들이 있어서 걔네들이 하나하나가 어떤 이제 그런 구면파를 만들어내는 거고, 참 그게 만들어내는 그것들이 공통적으로 어떤 위상이 겹쳐져 있는 부분이 바로 새로운 그 파가 진행하는 웨이브 프론트다라고 이제 그 어떤 파동의 그 어떤 그 전개 어떻게 프로퍼게이션 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이론을 만들게 됩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은 구면파 같으면은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이렇게 되면은 또 다른 게 이런 식으로 모아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빛의 굴절도 마찬가지. 빛의 굴절도 어떻게 설명하냐면은 빛이 이렇게 쭉 들어가는데 이게 이제 새로운 매질에 들어가게 되면은 각각의 점들이 하나가 새로운 어떤 빛을 만드는 소스가 되는데 이 경우에는 빛 안쪽에서 그러니까 물 안에서 파장이 짧아지기 때문에 그거에 의해서 이게 새롭게 만들어진 파면이 방향이 굴절이 돼야 된다라는 거. 그것도 설명을 하고요. 아까 방금 봤던 어떤 굴절 이론 같은 거 똑같은 식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파가 이런 식으로 포인트 소스들이 집합을 통해서 전개되고 있다라는 거. 그거를 만든 게 바로 호이겐스 프린시플이 되는 거고요. 결국 이것으로부터서 모든 빛의 움직임이 갖다가 깔끔하게 다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나온 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대표적으로 설명한 게 바로 이제 영의 그 어떤 더블 슬릿 익스페리먼트 이런 것들을 도저히 입자로는 설명을 못하는 거를 이런 파동 이론으로 호이겐스가 설명을 했던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한참 이제 이렇게 이론 나온 다음에 뭐 뉴턴이 맞냐, 뉴턴은 워낙에 이제 센 사람이니까 호이겐스가 맞냐 막 한참 디베이트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프레넬하고 이제 포아슨이 두 사람 다 프랑스 물리학자인데 이 사람 막 디베이트를 해서 결국은 파동 이론이 이제 맞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빛은 파동이다라는 것들이 이제 받아들여지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파동의 시대가 오게 됩니다. 자, 이제 한편으로 이제 그러면서 또 이제 전자기학이 또 이제 발전을 하는데요. 전자기학 법칙 여러분들 보시면은 뭐 가우스, 그 다음에 전자기장에 대한 가우스 이론, 뭐 자기장에 대한 뭐 그런 이론, 그 다음에 이제 패러데이 법칙들, 그러니까 이제 자기장이 변하면은 뭐 전류가 유도가 돼, 그다음에 전류가 흐르면은 자기장이 있어, 뭐 이런 것들이 현상들이 있었고. 이제 그런 현상 갖다가 수학적으로 이제 미분 방정식 집대성한 사람이 바로 이제 맥스웰입니다. 그래서 맥스웰이 이제 그 전에 있던 것들을 쭉 다 집대성을 하고 거기에다가 이제 활용 점정을 합니다. 마지막에 자기장이 만들어지는 게 단지 전류에 의해서만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전기장이 변해도 자기장이 만들어진다라는 거를 갖다가 맥스웰이 수정을 하게 됩니다. 실은 그래야만 여러분들 그 일반 물리에서 배웠을 텐데요. 캐패시터에서 이게 충전이 되고 이러는 것들을 갖다가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갖다가 넣은 거가 이제 맥스웰이 지대한 공헌이 되겠고요. 요거가 바로 이제 우리가 전자기 이론을 설명을 하는 어떤 이제 그런 네 개의 펀더멘탈한 이퀘이션, 맥스웰 이퀘이션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그러면 이러한 전기장과 자기장 하에서 어떤 전하 Q를 띠고 있는 입자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전기장과 그 다음에 자기장에 의해서 어떤 힘을 받는다라는 게 이제 로렌츠 포스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런 전기장, 자기장이 이제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열심히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에너지는 실은 전기장과 자기장 안에 축적이 되어 있다. 어떤 적분 형태로. 라는 것들이 이제 수학적으로 쭉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 디테일한 내용은 다 따라가시기 어려울 거고요. 그냥 스케치하기만 이해해도 충분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런 이 전자기 이론이 이제 정착이 되면서 맥스웰이 굉장히 중요하게 한 게 있어요. 뭐냐면은 이 바로 빛은 전자기파다라는 거를 맥스웰이 주장을 합니다. 자, 이제 그게 나오게 된 거가 뭐냐면 이건 이제 전기장, 자기장이지 뭐 빛에 대한 거는 아니에요. 그죠? 전기장에 실험 보시면은 빛과는 다 무관한 그런 실험들이었잖아요. 그죠? 이 맥스웰 이퀘이션을 갖다가 이제 풀어보면은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 이제 푸는 과정이 뭐 이런 우리가 웨이브 이퀘이션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나오게 된 과정은 자세히는 안 하는데 여러분들 그 전자기적 성질 3학년 때 배우시면은 이제 여러분 좀 유도가 되어 있고요. 제 연구실 홈페이지에서 그 전자기적 성질 제가 그 구글 클래스를 오픈해 놨는데 거기에서 그 광학적 성질 부분을 보면은 이런 이퀘이션 유도하고 그 다음에 요거 유도하는 것들 과정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흥미있으면 한번 봐보시고요. 자, 요런 어쨌든 간에 요걸 갖다가 잘 지지고 복구하면은 그러면은 이와 같은 파동 방정식이 나와요. 앞에서 했던 우리가 3차원에 대한 파동 방정식이죠. 아하,
이 전기장과 자기장은 파동처럼 퍼져나갈 수 있는 거구나. 라는 거를 이제 알 수가 있고요. 거기서 특히 이제 이 파동이 퍼져나갈 때 그 속도를 보면은 그게 이제 어떤 자기 전기, vacuum permittivity하고 magnetic permeability라는 어떤 펀다멘트랑 컨스탄트. 그러니까 이거는 맥스웰 이퀘이션에 들어가는 어떤 상수예요. 상수, 측정하는 상수인데, 그거가 속도로 들어가요. 그렇다는 얘기는 빛이 아니라 이 일렉트로매그네틱 웨이브라고 하는 거가 이렇게 진행이 X축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은 전기장은 이렇게 Y축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사인파로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장은 이렇게 그 직각인 방향으로 진행을 하는 이런 형태가 돼서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그거의 이제 빛의 세기는 얘가 전기장의 또 빛이라 이 일렉트로매그네틱 웨이브의 그 세기는 이 전기장의 제곱에 비례한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보였어요. 자, 여기에서 뭐냐면은 이 일렉트로매그네틱 웨이브가 바로 빛이다. 라는 거를 우리가 어떻게 아냐라는 거예요. 그죠? 이거는 뭐 전자기 이론에서 나왔던 거고 빛은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그런 어떤 이제 빛인 건데 걔가 이거다라는 거를 어떻게 알 것이냐? 그냥 알 방법은 없는 겁니다. 없는 건데 맥스웰이 이제 그걸 주장을 해요. 맥스웰의 이제 그 가장 유명한 저서가 이제 전기와 자기장에 대한 어떤 소고 트레티스 이 책인데 총 2권으로 되어 있는 책이고요. 보면은 정말 놀랐습니다. 이게 거의 뭐 몇십 년 됐죠? 150년 가까이 된 책이잖아요. 근데 여기 내용을 보면은요, 우리가 오늘날 배우고 있는 전자기 책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이게 놀랍게도 이게 그래갖고 굉장히 약간 수학적 노테이션이 약간씩 다른데 하여튼 보면 진짜 오늘날 교과서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의 그런 책입니다. 뉴턴의 프린키페아는 안 해요. 요즘 뉴턴 프린키페아 사시면 안 돼요. 사면은 거기 왜냐하면 당시에는 이제 미분 적분을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라플라스 노테이션으로 하지 라이프니츠죠. 라이프니츠 노테이션을 하지 않고 다 기하학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놨거든요. 그래가지고 전혀 우리가 알 수 있는 랭귀지가 아닙니다. 근데 이 책은 다 여기 보면은 진짜 다 뭐 미분 이제 벡터 캘큘러스 다 나와 있고 굉장히 하여튼 그래요. 이 책에서 이제 챕터 20을 보면은 이런 말이 나와요. 자, if it should be found that the velocity of propagation of electromagnetic disturbances, electromagnetic wave를 얘기합니다. is the same as the velocity of light, and this not only air, 공기 중뿐만 아니라 in other transparent media, 그러니까 물과 같은 투명한 어떤 매질을 얘기하는 거죠. We shall have strong reasons for believing that light is an electromagnetic phenomenon. 우리가 바로 속도가 같다면은 그러면은 우리는 빛이 바로 전자기 형상이다라는 거에 대한 강한 어떤 논리적인 근거를 갖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이것으로써 우리가 이제 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서는 뒤에다 데이터를 보여줘요. 자, 그 당시에 이제 빛의 속도 측정하는 방법은 여러분들 옛날 사람들 보면 좀 다양한 시험 막 이렇게 뭐 빨리 돌려가지고 어떻게 뭐 이런 거 보고 그러는데 하여튼 뭐 참 기발한 시험들 많아요. 그래가지고 쭉 측정을 한 데이터들 이게 이제 미터 퍼 세크예요. 그러면 이제 대략 우리가 알고 있는 건 300만 미터 퍼 세크 정도가 다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맥스웰 이퀘이션으로부터 맥스웰은 이제 여기에서 그 입실론 제라 뮤 제로를 갖다가 요 전자기 실험을 통해서 이제 구했고요. 그로부터 환산한 속도를 보면은 이게 이렇게 돼요. 그 두 개 보면 어때요, 여러분? 안 맞죠? 두 개 달라요. 다른데 맥스웰은 뭐라고 주장하냐면 it is manifest that the velocity of light and the ratio of the units are quantities of the same order of magnitude. 크기 비슷하잖아. 그 반올림 다 하면은 유수자 하나는 같다라는 거예요. Neither of them can be said to be determined as yet with such a degree of accuracy as to enable us to assert that the one is greater or less than the other. 이거 둘 다 정확한 건 아니니까 뭐 누가 더 맞다 틀리다 못한다. It is hoped that by further experiment, the relation between the magnitudes of the two quantities may be more accurately determined. 나중에 잘해봐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뭐랄까, 허망하죠. 이게 아주 반올림이 유수자 딱 하나밖에 없어. 하나만 갖고 다 틀린 건데, 그런데 그거를, 두 개는 같다. 고로, 빛은 이제 그렇다라고 이제 하는 거고요. 그거는 이제 맥스웰이 이제, 기대했던 것 좀 뒤에, 해보면은 정확하게 뒤에 같고요. 현재 가장 정확한 값은 299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푸코가 제일 잘 측정을 했네요. 여기에서 보면은. 네, 그래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냐면은 빛이 왜 전자기 파이냐라는 거는 그거는 바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설득을 하고 주장을 하고 나간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게 뭐 누군가가 이렇게 뭐 그래라고 이렇게 선언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증명이 된다라는 거예요. 좋습니다. 자, 전자기파가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한참 또 이제 막 풍미를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웨이브 테오리를 해가지고. 자, 또 다른 또 물리학의 챕터가 이제 바로 연력학인데요. 연력학. 연력학은 이제 나오게 된 거가 옛날 여러분 그 증기기관차, 그러니까 이제 산업혁명을 있게 한 증기기관차의 연구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증기기관차, 예, 자, 증기기관차가 이제 뭐죠? 그러니까 스팀을 해가지고 이제 뜨거운 공기가 팽창을 하고 그러면서 팽창한 거를 가지고서 이게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은 좀 효율을 높일 것이냐, 열 기관에. 열을 우리가, 열이 갖다가 이렇게 열을 불 때 가지고 하는 그 열을 갖다가 이제 기계적 에너지로 바꾸는 거 어떻게 효율을 높일 것이냐를 갖다가 무지무지 많이 연구하고요. 거기에서 선구적인 사람이 바로 카르노입니다. 이제 카르노고요. 카르노가 이제 열기관에 이제 연구를 해가지고 맥시멈 효율, 좀 놀라운 건데 그 열기관이 도달할 수 있는 최대 효율이라는 게 있다라는 거를 카르노가 이제 증명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열을 갖다가 이제 결국은 우리가 불을 떼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는 어떤 열이 이렇게 이제 A에서 높은 데에서 낮은 데로 이렇게 전달되는 그 과정의 일부를 우리가 이제 기계적 에너지로 빼내는 거잖아요. 거기에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다 못 빼낸다라는 거예요. 이게 못 빼내는 거고 그게 한계가 있다라는 거고 그게 결국은 뭐의 개념으로 이어지냐면 연력학 1, 2, 3 법칙으로 이어지면서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으로 그게 이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엔트로피라는 양이 있어가지고 그 양이 항상 증가해야만 한다. 그리고 그 우리가 그러면서 이제 비가역성이라는 게 나오게 되고요. 어떤 한 방향으로 시스템의 어떤 우리가 이게 진행이 되는 거가 방향성이 있다라는 거. 방향성이고 그 방향성 우리가 도저히 거슬 수 없는 방향성이 있는 거고 그것 때문에 열 기관의 효율은 우리가 이제 그 어떤 최대치가 존재하게 된다라는 거. 정말 정말 놀랐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전혀 그 당시에는 뭐 원자도 뭐 없었고 엔트로피라는 개념도 이 당시에는 그냥 아주 그냥 연력학 그냥 거시적인 개념일 뿐이었는데 단지 그 열의 흐름만을 가지고서 하고 다양한 아규먼트를 통해서 연력학 법칙이 나오는 걸 보면은 정말 소름 끼칠 정도로 아주 놀라운 직관을 가진 사람들인 것 같아요. 자, 그 뭐 자세히는 여러분들 뭐 나중에 여러분들 연력학 시간에 이제 배우시도록 하고요. 이러한 연력학,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적으로, 그러니까 어떤 거시적으로 유도한 연력학 법칙을 볼츠만이라는 사람이 나중에 설명을 합니다. 왜 그런 비가역성이 생기는 건지 설명을 하는데 볼츠만은 이제 어떤 가정을 이제 내세우냐면은 우리가 보고 있는 건 다시 말하지만 그 당시에는 원자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원자라는 개념은 허구의 개념이라고 생각했던 거고 그런데 그 어떤 우리가 보고 있는 기체라고 하는 거가 이 안에는 굉장히 작은 입자들로 되어 있다. 입자로 되어 있어서 근데 굉장히 무지무지 많은 숫자의 입자들로 되어 있고 걔네들의 움직임에 의해서 온도라는 게 나오고 걔네들이 이제 어떤 갈 수 있는 상태라는 게 있고 그 숫자가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어떤 우리의 다수의 법칙에 의해서 시스템이 한쪽 방향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 내가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어떤 그 뭐죠? 이 박스 안에다가 한쪽 방에다가만 기체를 가둬놓고서 문을 열면은 얘가 이쪽으로 전달된다. 그러나 퍼져 있는 기체가 한쪽으로 몰려가지는 않는다. 누가 시킨 건 아니지만은 입자들의 움직임은 너무나 무질서하고 너무나 개수가 많기 때문에 한쪽으로 몰려갈 수 있는 찬스는 제로다라는 거. 그런 아규먼트들을 만들어냅니다. 정말 놀라운 거예요. 첫 번째 놀라운 거는 원자라는 개념이 없었는데 원자라는 개념을 도입을 해가지고 설명을 했다라는 거. 그 다음에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제 그 굉장히 큰 숫자, 아보가드로 수정된 큰 숫자를 다룰 수 있는 다양한 수학적인 테크닉들을 개발을 합니다. 그게 이제 통계역학의 기본이 되는 건데요. 정말 놀라워요. 그래서 볼츠만은 근데 자기의 볼츠만의 그 아이디어, 그러니까 모든 게 이렇게 원자로 이루어졌다라는 아이디어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요. 그래서 그거에 굉장히 디프레스가 돼가지고 그건 자살을 합니다, 이 사람이. 그래서 다들 시대를 앞서갔던 그런 물리학자가 되겠습니다. 하여튼 뭐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열 및 통계역학 이런 것들이 이제 있었고요.
자, 거기까지가 우리가 대충 얘기하는 이제 고전 물리학이 됩니다. 고전 물리학이고요. 고전 물리학은 이제 특징이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경험할 수 있는 현상들을 바탕으로 해서 나왔다라는 것들. 그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특징이 됩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새로운 챕터로 넘어가니 현대 물리로 넘어오게 되는데, 첫 번째가 이제 상대론이 됩니다. 스페셜 렐러티비티. 이제 뭐냐면은, 이 전자기파의 속도를 봤더니, 이 속도가 이렇게 되는데, 어떤 비속도로 주어지게 되는데, 이거를 내가 이제 움직이는, 비속도에 의해서 절반으로 움직이는 사람이 봤을 때 그 속도가 어떻게 될 것인가 계산해 보면은요, 똑같은 값이 나와요. 그거는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도저히 우리가 뉴턴 역학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뉴턴 역학에서는 내가 어떤 속도로 움직이고 있으면은 내가 보는 거는 상대 속도는 반드시 그거에 따라서 내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면 느려져야 되는데 빛은 느려지지 않는다. 빛은 어디에서 보거나 얼마나 빨리 보거나 상관이 없이 항상 동일하다라는 거. 그리고 그렇다라는 거. 이제 그게 이제 우리가 고전 역학하고 정확하게 유해가 되는 사실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그 아인슈타인이 그걸 갖다가 비속도의 인베리언스를 가지고서 이제 어떤 새로운 이론을 만들게 됩니다. 그게 바로 특수상대론이 되는 거고요. 이제 거기에서 나오게 되는 거가 여러분들 이제 고등학교 때 물리를 하셨으면 이제 배웠을 텐데 뭐 시간이 늘어난다든가 기라 축소가 된다든가 아니면은 뭐 어떤 물체가 비속도보다 빠를 수가 없다든가 혹은 E는 MC의 제곱 이런 것들이 이제 특수상대론의 결과로서 이제 나오게 됩니다. 이런 현상들은 고전적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시간이 움직이는 사람과 정지하는 사람이 다르게 가냐. 똑같이 가야지. 그죠? 그래서 전혀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어떤 그런 양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렇다고 해서 그럼 추적까지 틀렸냐? 그게 아니라 속도가 무지무지 빨라졌을 때, 빛의 속도에 가까이 갔을 때만 얘가 이제 중요해지는, 달라지는 현상이 되는 거고요. 속도가 느리게 되면은, 우리가 보는 대부분의 현상들에서는 이거는 전혀 고려할 필요가 없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특수상대론이 이제 그렇게 해서 나왔던 거고요. 자, 그 다음 또 다른 우리가 이제 나오게 되는 바로 이제 그건 제너럴, 일반 상대론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아인슈타인 특수상대론을 만들었는데, 아인슈타인이 없었더라도 특수상대론은 금방 누군가가 만들었을 겁니다. 거의 거기에 근접한 이론들은 나오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일반 상대론은, 아인슈타인 아니면 못 만들었을 것이다. 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이게. 자, 이거는 이제 중력 현상에 대한 건데요. 그러니까 중력이 우리가 뉴턴 역학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보고 있는 그런 어떤 중력이 그렇게 세지 않은, 물론 여러분 떨어뜨리면 이게 떨어지니까 뭐, 정도의 차이는 있겠죠.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정도의 스케일의 중력에서는 뉴턴 역학은 문제가 없는데, 중력이 세지게 되면은 이게 틀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실은 그게 이제 실험적으로 나오게 됐던 게 무엇이냐면은, 나오게 된 게 태양. 자, 태양이 있으면 태양은 제법 무겁습니다. 자, 무거운데 우리 지구는 좀 떨어져 있어서 이제 우리가 어떤 중력을 느끼는데 태양이 가까이 갈수록 중력은 세질 거잖아요. 그럼 태양에서 가장 가까운 수성, 그죠? 수성 같은 머큐리를 보면은 태양에서 가장 가까운데 이 수성의 움직임을 보면은 자세한 얘기 안 하시겠죠? 수성의 움직임을 보면은 뉴턴 역학하고 뭐가 틀려요. 약간 틀려요. 아주 미묘하게 틀린데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그러면은 아까 말한 것처럼 뭐 천왕성, 해왕성 이 스토리의 사람들이 이제 돼가지고 옛날부터 알고 있었는데 그걸 어떻게 설명했냐면 수성 근처에 이렇게 작은 위성이 있어가지고 걔가 약간 움직임을 방해할 거야, 다르게 할 거야라고 이제 예상을 했고요. 그 가상적인 위성의 이름을 갖다가 벌칸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스타트랙 보시면 나오는 그 우리 스팍, 스팍이 나왔던 고향이 됐던 그리고 이제 블랙홀이 없어지게 되는 그 행성이 벌칸인데 벌칸이라는 거가 그걸 갖다가 이제 있으면은 설명을 이제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결국은 이거는 이제 가상의 그런 위성이 되겠고요. 실은 얘가 움직임이 틀린 거는 뭐냐면은 중력이 너무나 세가지고 뉴턴 역학이 틀린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아인슈타인은 일반 상대론을 가지고서 그걸 갖다가 이제 설명을 이제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일반 상대론은 뒤쪽에 상대론 하면서 제가 잠깐 얘기를 할 테니 그때 조금 더 여러분 자세히 듣도록 하고요. 시간 관계상 요거는 그냥 건너뛰도록 그냥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나오는 게 이제 양자역학인데요. 양자역학인데 이거 우리가 이제 한 학기 내내 이걸 이제 배울 건데요. 이런 거죠. 뭐냐면은
자, 고전 역학, 우리가 뉴턴 역학이나 이제 혹은 이제 클래시컬 전자기학도 마찬가지 여기에 범주에 들어가는 거고요. 자, 그런 것들은 우리가 경험하는 적당한 속도와 적당한 어떤 우리가 거시적인 그런 계들에서는 요게 맞는데, 그게 무지 빨라지게 되면은 틀리게 되고, 그럼 특상대론을 갈아타야 되는 거고, 이제 무거워지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일반 상대론을 갈아타야 됩니다. 자, 반면에 얘네들이 우리가 무지무지 작아졌다. 작아져서 원자 정도의 크기가 되면은 엉스트롱 단위 나노미터가 되게 되면은 이게 틀리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제 양자역학을 갖다 도입을 해야 된다는 거 되겠어요. 이게. 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이어지게 되는 거고요. 이게, 양자역학은 굉장히 여러 가지 단계를 통해서 이제 확립이 되는데, 맨 처음에 나왔던 거가 이제, 플랑크가 흑체 복사를 통해서 이제 무엇을 봤냐면은, 빛은 고전 전자기학에서 말하는 순수한 파동이 아니라 뭔가 입자처럼 양자화되어 있다. 라고 이제, 어떤 그런 에너지 양자화되어 있다라는 걸 가지고 설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아인슈타인이 그걸 가지고 광전 효과를 설명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흐름으로서 이제 보호가 그 당시에 이제 수소원자이 작은 수소원자에서 나오는 빛을 갖다가 사람들이 측정을 할 수 있게 됐었고요. 그 수소 스펙트럼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그래서 그거 갖다가 설명하는 여러 가지 이제 보호가 막 이제 뭐 헤매고 있었었죠. 뭐 이런 거 설명하려고 하고 있었고, 그러다가 이제 빛이 만약에 입자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드브로라는 사람이 그래 그러면은 전자처럼 굉장히 가벼운 것들은 어떤 또 파동의 특성을 가질 수 있겠다라고 해가지고 드브로의 물질파 개념을 설명을 합니다. 내고요. 그 다음에 슈리딩거가 그러면은 어떤 우리가 이제 어떤 입자가 파동성을 가질 수 있는 어떤 그런 뉴턴 F는 ma를 대체할 수 있는 어떤 이퀘이션을 발표를 합니다. 슈리딩거 이퀘이션이 되고요. 그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를 갖다가 논문을 쭉 하고 그걸 수소 원자에서 풀어가지고 수소 원자 스펙트럼을 다 설명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끝났어요. 그래서 끝난 거나 다름이 없고요. 하이젠버그는 뭐 이래저래 약간 좀 이제 뭐 좀 뒷북치고 뭐 있었고요. 그런데 슈딩거가 그냥 종결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뉴턴 역학을 양자역학 레벨로 한 거고, 특수 상대론을 양자역학 레벨로 가져온 게 이제 디락이 되겠고, 드락이 이제 했었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거기에서 우리가 전자와 반전자라는 게 있어야 된다는 것도 또 예측이 되고, 정말 너무나 뭐 뛰어났던 그런 직관들이 되죠. 이제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서부터는 이제 굉장히 어려워지는데, 이 빛이라는 거가 양자화돼 있다라는 거를 정말 빛을 갖다가 양자적으로 다 충분히 해석을 한 퀀텀 일렉트로다이내믹스. 여러분들 파인만 아시죠? 파인만이 이걸로 노벨상 받은 거예요. 했고요. 이제 그 다음서부터는 이제 하여튼 무지무지 이제 막 형이상학적인 아주 고차원적인 이론을 확 뻗어 나가게 됩니다. 하여튼 뭐 이런 흐름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재밌는 거는 빛이라는 게 처음에는 뉴턴이 이제 입자라고 주장했다가 호이겐스가 파동이라고 주장했다가 그 다음에 맥스웰 이퀘이션 넘어왔다가 다시 광자라는 걸로 또 통합적인 개념으로 가게 되는 참 역사가 돌고 돈다라는 거를 여기에서 이제 알게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죠.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은 우리가 뒤쪽에서 이제 자세히 이유 내용을 다 쭉 다 이제 배우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집약을 해보면은 결국은 이제 물리학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물리학은 자연 현상을 수학적으로 기술하는 건데 그 수학적으로 기술하는 거는 요 네 가지 수학만 있으면은 다 된다라는 거가 되는 거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우리가 뭐 힘 같은 거 그러니까 전자기력, 중력, 약한 핵력, 강한 핵력 이 네 가지만 있으면은 모든 자연 현상은 우리가 다 수학적으로 기술할 수 있다. 끝이 되는 겁니다. 끝이 되는 거고요. 거기에는 이제 아까 말한 고전 역학이라고 말하는 부분들은 우리의 경험에 의해서 우리의 어떤 경험적 눈으로 보고 물론 여러분 물리는 어려워요. 물리가 뭐 직관 쉽다 그런 얘기는 아니고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그런 속도라는 개념, 질량이라는 개념 그런 개념으로서 입자라는 개념, 파동이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접근하는 게 가능했었다라고 하면은 이제 현대 물리로 와서는 뭐 상대론처럼 이제 빨라지는 것도 있긴 하겠지만은 실은 이제 입자와 파동의 양면성 때문에 이게 훨씬 더 이론이 이제 복잡해지게 되는 거고요. 하여튼 무지무지 뭐 어렵습니다. 자, 근데 우리한테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여러분들 재밌는 게 전자공학과 가보시잖아요. 기계공학과 전자공학 가보시면요. 양자역학 안 배웁니다. 그쪽 분들은 이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이제 다 먹고 살 만한 이제 그런 레벨이 되는데 재료하고 화생은 이거를 요건 아니고요. 양자역학을 배워야 됩니다. 배워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원자와 원소를 다뤄야 되는 거고요. 원자와 원소가 다른 이유는 그 안에 들어가는 전자들의 움직임이 다른 거거든요. 그 전자의 움직임을 기술하는 게 뭐냐? 바로 양자역학이 되는 겁니다. 이 굉장히 작고 가벼운 것이 가질 수 있는 그걸 뉴턴 역학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어떤 현상들을 갖다 가지게 되고요. 그런 것들이 설명이 되어야지 우리가 재료의 전자기적인 물성, electrical, optical, magnetic property가 다 설명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뒷줄에 가시면 재료 전자의 성질을 3학년 때 배우게 되고요. 왜 이 강의가 선수 과목이냐? 여기에 들어가는 전자의 움직임을 우리가 기술할 수 있는 역학을 배우는 거가 바로 이제 이 챕터의 이 강좌의 가장 핵심이 되겠습니다.